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하락장이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을 이겨내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죠. 내 자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결국은 포트폴리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전 투자의 고수들,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수분들을 모시고 쩐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고수쩐설이라는 그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나왔네요. 슈퍼개미 이정윤의 성장주 투자의 정석, 성장주에 투자하라. 네, 요즘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적절하게 또 화두가 될 것 같네요. 네, 뭐 화두가 돼서 좀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바로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잖아요. 특히 연초 들어와서. 네. 무슨 금리 인상, 연준의 뭐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 그다음에 긴축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무슨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수급의 악화, 네.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꾸 부러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세 하락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데 대세 하락이라면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하락의 시작점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하락은 원래 시작됐다. 우리가 상승과 하락을 구별할 때는 최저점과 최고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 달에 3,400 정도? 그 정도 찍었을 때가 7월 초였으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죠. 지금 1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7월 이후부터 하락은 시작됐다? 일단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3,300, 200, 3,100, 심지어 3,000, 2,900, 오늘 2,900을 깼죠 또. 그렇죠. 그럼 지금 3,000, 정확히 말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의 최고점이 정확히 나오죠. 거래소에서 최고점은 작년 6월 28일이었거든요. 3,316이죠. 그럼 3,316에서 3,300 깨고 200 깨고 100 깨고 3,000 깨고 2,900까지 지금 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900을 깬 건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2,900을 언제 이후로 깬 거냐면 정확히 2020년 12월 30일 이후거든요. 한 1년하고도 보름 정도 만에 2,900을 종가 기준으로 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오늘 대세 하락이 시작됐냐 안 되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그러면 7월, 그러니까 아까 정확히 날짜 6월 24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렸었는데 여기서 더 강한 하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처럼 조금씩 흘러내리는 건 우린 지금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 못 느낄 정도니까 이 정도로 흘러내리는 정도는 다 버틸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더 강화되는 하락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흘러내리다가 도대체 바닥을 언제 찍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바닥을 찍었어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전저점을 안 깰 때가 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월 24일 날 3,300을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8월 달에 뭐 한 3,000원 위태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줬었지만 다시 또 작년 10월 초에 3,000을 깼었고요. 3,000을 깬 게 끝이 아니라 11월 말 12월 초에는 또 2,900을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 또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하락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는 좀 지나봐야 알지만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락이 어디에서 왔냐의 근원적인 질문을 해봤을 때 뭐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흘러내리는 것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느냐에서 저는 당연히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바닥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뭐 주식 이 프로 이름이 고수 전설이라고 하셨는데 유명한 고수 전설들 뭐 워렌 버핏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몇백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 고수 전설들도 상승장의 제일 끝인 대천장에서 매도를 하고 놀러 갔다가 하락장의 제일 바닥인 대바닥에서 다시 들어와서 주식을 하고 저는 그런 주식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어야죠. 머물러 있는 대신 현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거나 이런 전략을 써야지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지수 다 꺾였다고 하는데 다 팔고 뭐 내년에 다시 올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그렇게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지금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측을 할 뿐이고 대응을 할 뿐이지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제어의 예측은 그래서 아직도 좀 더 흘러내리는 시간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나 또는 뭐 98년도에 IMF 때나 이렇게 큰 하락,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하락이 지금 온다라는 거는 저는 공감하진 않는 게 금리 인상 인하는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하락장이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긴축을 했을 때도 심지어 미국 시장의 주가는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그 악재가 모두 나왔을 때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악재의 소멸은 호재 뭐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와 이제 끝났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고 돈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듯이 그것도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가 유동성의 호재로 바뀐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을 아직 안 하니까 불안한 건데 막상 하기 시작하면 악재는 이미 알려진 대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횟수의 문제겠죠. 뭐 2번 하냐 3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경기의 선행 변수예요. 우리가 보통 뭐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말할 때 주식시장은 경기보다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1년에서 6개월 사이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아랑곳 없이 또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한 5, 6년 하다가 한 2016, 17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코로나 직전까지. 근데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여러분들이 차트로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미국 증시는 사실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너무 막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금리가 하락되는 시기는 지수는 뭐 무조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진 시기가 아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지수는 무조건 떨어져.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완만한 기일지 저는 좀 그게 가장 궁금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뷰. 물론 이건 지나봐야 아는 거니까. 단지 지금 금리 인상, 이 악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혹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언제 이후로 늦춰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하신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현금 비중을 전체 100%에서 현금 비중을 20%로 해야겠다, 30%로 해야겠다. 요렇게 퍼센트로 결정하진 않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많을 때는 당연히 현금이 남아나지 않겠죠. 종목을 많이 사니까. 또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별로 없을 때는 현금이 계속 쌓이겠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내 보유 종목을 팔고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 종목이 눈에 안 띌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죠. 그렇죠.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는 뭐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성장주를 좋아하는지 가치주를 좋아하는지 상승 추세에 올라간 종목을 좋아하는지 하락 추세에 내려가는 종목을 좋아하는지 또는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지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는지 탑다운으로 하는지 버텀업으로 하는지 다들 스타일이 다를 텐데요. 저는 탑다운 론자이면서 상승 추세론자예요. 그래서 시장부터 보고 업종 종목을 보고 또 내려가는 하락 추세보다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 지수가 흔들리면서 종목들의 차트가 대부분 망가졌어요. 그렇죠. 제 눈에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상승장,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 한 여름까지 그 상승장에서는 정말 현금을 갖고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제 눈에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좀 현금 비중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몇 프로 정도? 글쎄 뭐 특별히 이렇게 막 계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 종목 중에 와 이거 뭐 추세가 무너졌네 또는 생각보다 안 움직이네 예전에는 이 정도 재료면 올라가야 되는데 재료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모르지 못하네? 그럼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매도하고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찾아보고 차트도 찾아보고 실적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건 아마 그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현금이 있든 혹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이든 자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언제 무엇을 살 것이냐. 근데 일단 무엇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깊숙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언제 살 것이냐. 그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 혹은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시점 아니면 무슨 어떤 한국 시장의 어떤 변화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삼박자 투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815 채널에도 나와서. 근데 이제 삼박자라는 건 제 입장에서의 삼박자라는 건 결국은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주식에 매수 주문을 넣지? 또는 보유한 사람들이 왜 매도 주문을 넣지? 저는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 또 차트, 재료. 그래서 그 삼박자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진짜 좋아지는지 그 좋아지는 정도는 무엇을 이겨내야만 되냐면 물가 인상을 이기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겨내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지금은 아직은 바닥을 다지지 못한 상태예요.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의 종목들도 그렇고 뭐 대형주 종목들의 합이 지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수가 지금 작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흘러내렸다는 얘기는요.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사실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대형주들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좀 더 나타나야 되고 그 종목들이 나타날 때마다 얘는 진짜 바닥을 다졌나? 매수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죠. 그럼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언제가 되느냐 이런 재료들을 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언제 사야지라고 못을 박듯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은 예측 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대응의 영역들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지 차트가 바닥을 다지는지 금리 인상은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요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 시장에서 이제 드러났을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매수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차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종목 단위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적용하는 건가요? 다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탑다운이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야 종목도 간다? 만약 버텀업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종목의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데요. 탑다운으로 볼 때는 당연히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런 급락장, 급등장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거래소 지수가 한 1%대, 코스닥 지수가 1.5% 빠졌죠. 사실 거래소 1%, 코스닥 1.5%면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많이 빠질 때는 뭐 거래소 막 3%, 코스닥 5%씩도 빠지니까. 근데 오늘 이 정도 빠졌는데도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 합계가 한 400개 되거든요. 그럼 2,000 종목 중에 400개면 5개 중에 하나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내가 아무리 잘 맞추는 사람이더라도 오늘 종목을 5개를 갖고 있었으면 4개는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탑다운의 중요성이죠. 시장이 약할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나쁜 종목을 갖고 있어도 운 좋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이거는 코로나 이후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 4월부터 이제 2020년 4월부터 아까 차트 보여준 대로 2021년 7월까지 한 1년 3개월을 상승을 했는데, 그 시기에는 별로인 종목을 갖고 있었어도 다 수익이 났다는 얘기고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야 이거 진짜 확실한 종목인데 라는 걸 갖고 있었어도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해라.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단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탑다운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크게 봐서는 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중에 어디가 날까? 또는 한국 증시를 하신다면 한국 주식 중에서 어느 산업이 날까? 반도체가 날까? 제약바이오가 날까? 자동차 쪽이 날까? 뭐 조선은행 쪽이 날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집중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선 지수는 차치하고 어느 산업이 잘 움직이는지에 대한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업종을 좀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선택과 집중을 훨씬 잘할 수 있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이제 예를 쉽게 좀 들면, 우리 직장인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직장인분들이 점심시간에 메뉴를 고를 때, 그 다니는 회사의 주변에 식당이 100개가 있다 쳤을 때, 야 우리 뭐 먹으려고 할래?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진 않아요.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설렁탕 먹으러 갈래? 그럼 설렁탕 집이 한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는 거죠. 짜장면 먹으러 갈래? 짜장면 집이 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목은 2,000 종목이 있어요. 2,000 종목 중에 무엇을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업종을 먼저 선택하면 업종 내에는 뭐 한 반도체가 뭐 한 100개 이상 있지만 웬만한 업종들은 뭐 한 30개, 50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종을 하나 선택하고서 30개 중에 고르는 것과 2,000 종목을 고르는 건 확실히 선택과 집중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 왜 그 우리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네. 그래야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업종, 뭐 쉽게 얘기하면 나눠서 이렇게 네. 사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잘 나갈 만한 어떤 섹터, 네. 업종, 여기에서 일단은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선택과 집중은 투자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공부 시간, 투입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마감 상황을 좀 보고, 그런데 주말에 좀 몰아서 한 3시간, 5시간 정도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 2,000 종목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와 이 업종 중에서 이 업종의 탑픽 종목을 선택할지는 내 투입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 거고, 내 자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결국은 포트폴리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을 샀을 때 위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업종. 그렇죠. 업종에 그래서 내가 5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한 업종이라면 리스크는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 종목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예를 들으면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셀트리온 계열사 세 종목이 다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이 똑같이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세 종목이 똑같이 12%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6% 정도를 전후해서 빠졌거든요. 그럼 이틀 동안,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18%가 빠졌는데 세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 얘기는 이 세 종목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 세 종목을 다 갖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거나 또는 반도체 종목만 5종목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은 한 섹터에 한 종목을 골라내고 내 자금을 집중하고 또 다른 섹터에서 탑픽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 종목, 그러니까 한 섹터를 한 종목이라고 봤을 때 몇 개의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포트폴리오상. 그거는 이제 일정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금의 규모라든가 뭐 다 그렇죠. 틀리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딱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자금의 크기고요. 그리고 매매냐 투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좀 나이나 이 경험 같은 거.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이 10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 없고 10억을 하는데 한 종목 갖고 있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적정 숫자가 좀 늘어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적으시다면 많은 종목 갖고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식 실력이 좀 낮다면 적은 종목이 더 낫고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매매 집중도가 있어야 돼요. 단기 매매로 오늘 샀다 오늘 팔면서 10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 그걸 힘들죠. 오히려 이게 매매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때 좀 적은 종목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한 번 사면 5년을 갖고 있어요. 그 5년 안에 사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년을 갖고 있다면 뭐 10개 이상 갖고 있어도 되고요. 잦은 매매를 안 하신다면. 그래서 적정 종목 숫자는 이런 변수에 좌우되는데 저는 적어도 한 종목은 너무 심하니까 적어도 3종목에서 뭐 많게는 한 10개, 15개 정도까지 그 사이에서 적정 나한테 맞는 매직 넘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